지금 시총이 거의 딱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바뀔 수도 있다. 향후 1, 2년 안에 2등 업체가 1등을 따라잡는 그 변곡점에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크잖아요. 휴대폰에서 애플이 노키아하고 모토로라를 제치고 1등이 됐을 때 정말 몇 배 수준이 나버리는 거고, 이 밀레니얼 시대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인텔의 시총이 엔비디아의 20배가 넘었잖아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고 나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인텔이 엔비디아의 2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 월간하신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달에 하이닉스를 바이콜을 하셔가지고, 근데 네. 정확한 타이밍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주가도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요즘에 좀 어떻게 보세요? 국내 시장에서 좀 그래도 반도체 쪽에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업황 보면 이게 뭐 도저히 투자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하이닉스는 잘 나왔지만,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지금 반도체 주식은 열심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어도 뭐 3, 4월? 조금 더 길게 가면 뭐 한 올 상반기까지는 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는 또 약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뷰는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는 네네. 아니지만 상반기에는 해볼 만하다. 네, 상반기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네. 생각합니다. 근데 소부장 쪽에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요즘 뭐 시세가 좋은 거 보면 결국은 뭐 제가 월간 아신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긴 한데요. 네네. 좀 이제 말랑말랑한 거. 우리가 뭐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가 열심히 이제 가동률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한테는 수혜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낙수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도 비어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비어 있고, 약간 훅 불면 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게 보통 DSP나 IP. 뭐 이런 쪽들이 좋았고요, 분위기가. 우리 뭐 대표적으로 에이직랜드, 뭐 칩스앤미디어,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반도체 유리기판이, 요게 제가 이제 사실 조회수는 잘 안 나왔지만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맞아요. 예, 이게 그 전에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실리콘 포토닉스가 없이 그냥 이제 그 어떤 방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패키지를 대면적으로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춰서 놨었는데, 그 사이에 반도체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 서버 렉, 통신 간의 어떤 병목들이 많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실리콘 포토닉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TSMC의 CPO라는 기술, 코 패키지 옵틱스라는 이런 기술들이 더 빨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유리기판 쪽도 더 많은 빨리 관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제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여전히 시세가 좋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HBM. 그쵸. HBM은 정말 이렇게 수요가 계속 더 나와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수요가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그러면 HBM부터 좀 여쭤보면, HBM의 수요가 뭐 일단 지난 시간에 브로드컴 때문에 아마 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식의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웬만한 지금 뭐 조사기관에서는 다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요만큼 생각했는데 계속 나오고, 업사이드가 그러면. 나오면 이게 이제 주가로는 훨씬 좋아지는 건데, 네. 마이크론이 원래 올해 한 2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추가 상향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300억, 뭐 360억 달러 이 정도까지 뭐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좀 진짜 세게 보는 쪽은 올해 한 400억 달러 가까이 보는 전망도 있습니다. 400억 달러 네. 정도의 HBM 시장이 열릴 거다. 이런 올해만. 아니면 올해만. 네. 그럼 연간으로 그 정도 되는 거고, 연평균 성장률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3, 4년까지는 40%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40%씩 네. 성장하는 네네. 그런 시장에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긴 한데, 최근에 HBM과 관련해서는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요게에서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어때요? 우리가 작년에 TSMC에서 봤던 그림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간 아신 시간에 네네. 사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유럽시 좀 세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때가 이거 올해는 작년에 TSMC 같은 그림이 올해 하이닉스한테서 나올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확인되고 있죠. 그때는 이제 브로드컴 이야기했었고, 이제 마벨이 오면 어떻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까 했는데 그 사이에 스타게이트가 새로 나오잖아요. 네. 스타게이트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물을 쏟아내면 네. 물이 쭉 흘러나오면서 이제 폭포가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 물의 양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은 데이터 센터 들어가려면 반도체 많아야 되고 어차피 지금 HBM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근데 하이닉스가 그 수혜를 계속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기술이 초격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TSMC가 작년 초만 해도 이 정도면 제조업체가 정말 뽑을 수 있는 이익은 최대한 뽑은 거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가격을 올렸잖아요. 독점이다 보니까 네. 이제 경쟁 업체 이제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이 전혀 못 따라와 주니까 계속해서 가격 올렸고 선단 공정에서는 거의 뭐 3에서 8%씩 계속 올렸고 그리고 코버스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은 10에서 20%씩 정말 뭐 분기마다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냈잖아요. 그렇죠. 자, 그 그림을 올해 이제 SK하이닉스한테 기대하는 건데 그 이유는 후발 업체들이 못 따라와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HBM 밸류 체인에 들어오는 게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고 네. 마이크론도 지금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마이크론하고도 적어도 1년의 기술 격차는 난다라고 봐야 되고 삼성하고는 거의 1년 6개월 이상 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도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그러면 이 초격차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일단은 저 위에서 물이 쏟아졌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물이 이제 내려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할래 그러면서 이제 또 뭐 계약 수주가 얘기 나오고 하이닉스 뭐 또 이러나 그냥 증설을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할 것 같고 그런 뉴스들을 이제 계속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뭐 일단 작년에 3.5배 증설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HBM 캐파가 월 10만 장 정도였거든요. 연말 기준으로. 그래서 올해 당초 목표는 하이닉스가 이제 40% 캐파 증설을 이야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월 14만 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막 브로드컴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삼고초를 하면서 해가지고 그게 월 17만 장으로 이제 3만 장을 추가를 한 거고요. 네.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가로 캐파 증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16단을 달라 마벨에서. 마벨이 하는 거는 아마존 웹 서비스용 이제 트레이니움 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월 10,000장에서 20,000장 정도의 더 추가 캐파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아마존이 지금 그 수급 계획을 보면 그쪽 그 에이식 자기네들의 자체 에이식 수요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그래서 뭐 거의 70% 이상 지금 늘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하면 HBM이 더 필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가 주도하잖아요. 그럼 오픈 AI용 에이식에 들어가는 HBM. 예, 이것도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너무 네. 많아가지고 네. 계속 정리를 하면 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에 이제 10만 장이라고 했는데 네네. 한 40% 증가하면 14만 장.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브루컴이 와가지고 더 해달라고 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17만 장. 17만 장. 네. 또 이제 1, 2만 장 더 하면 네. 두 배 되게 생겼는데요. 그렇죠. 근데 가격은 이제 우리도 못 하는데 없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증설해 주는 거에 할 때 가격을 싸게 받으면 살 리는 전혀 없을 거고. 그렇죠. 가격은 지금 우리 아니면 안 되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상황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니까 수요처가 항상 우리가 보면은 우리 수요처가 많아지는 게 진짜 좋잖아요. 근데 원래는 TSMC 가는 거, 엔비디아 가는 건데 브로드컴 나왔고 마벨 나왔고 오픈 AI 나오고 뭐 계속 나오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의 지금 Q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월 네. 10만 장에서 14만 장, 17만 장, 뭐 20만 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데 여기서 애드되는 물량들이 계약 조건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의 질이나 어떤 계약 조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은 엔비디아하고 HBM 계약이 연단위 계약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1년 동안 계약한 물량대로 가격대로 사가야 되죠. 만약에 그러면 그 A식 업체들이 너무 HBM을 구하기 힘들어서 나는 그럼 1년 6개월 줄게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을 또 바꿔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1년 6개월짜리 계약이면 멀티플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면 TSMC도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네. TSMC 실적을 보니까 AI 쪽의 그 매출이 스마트폰 쪽의 매출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매출 비중이 50%가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AI 얘기한 지 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회사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은데
하이닉스도 그런 날이 곧 오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지금 작년 4분기에 이제 한 8조 원 정도, 8조 1천억 정도 이익이 나왔잖아요. 8조 800억 정확하게 나왔는데, HBM 매출 비중이 40%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HBM의 이익 기여도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조만간 50% 넘어갈 거고요. 네. 이게 만약에 60% 간다 그러면,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반도체 회사를 밸류에이션 할 때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을 못 주는 이유가 너 올해 진짜 많이 벌어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였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아니 1년 6개월씩 보장해주는 그런 계약을 조건으로 계약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 좋은 환경인 거고 참 이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시총이 거의 딱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야, 하이닉스가. 절반까지.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바뀔 수도 있다. 향후 바뀔 수도 있다. 1, 2년 안에.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2등 업체가 1등을 따라잡는 그 변곡점에서는 네. 그게 엄청나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크잖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면 휴대폰에서 애플이 기존에 노키아하고 모토로라를 제치고 1등이 됐을 때 그게 우리가 그냥 뭐 기존 1등 조금 업체보다 올라가고 조금 이런 게 올라 이게 아니고. 아니고 정말 몇 배 수준에 나버리는 거고 맞아요. 이 밀레니얼 시대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인텔의 시총이 엔비디아의 20배가 넘었잖아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고 나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인텔이 엔비디아의 2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뭐 그게 왜냐면 네. 1등이 갖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1등이 갖는 프리미엄을 누구한테 왕자를 넘겨주는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잠깐 근데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왔는데 네. 실적이 나오니까 오히려 막 세론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뭐 단기 수급이 좀 들어오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생각보다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보고 이제 단기로 좀 투자하신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긴 했어요. 뭐 네. 그런 수급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롱텀 머니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결국 저는 올 상반기 SK 하이닉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기존의 고정관념들이 많아요. 여전히 메모리 업체고 이제 실적 변동성이 커질 거고 그러니까 높은 멀티플을 못 줘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기존 관념을 깨는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더 높은 멀티플을 줘야 돼. 이 회사는 메모리의 파운드리야. 이런 그 컨셉이 나오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로 가는 거죠. 메모리의 파운드리. 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이닉스가 그 좋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 우리나라 증시의 유일한 희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잘 해주길 바라고 지난달에 어쨌든 월간 하신에서 이제 처음에 바이콜을 해주셨는데 그땐 정말 바닥이었고요. 지금 한 20% 정도 주가가 오른 상황이어서 뭐 세론도 나오고 조정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삼성전자가 좀 고민입니다. 이건 삼성전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거의 바닥은 확실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투자 전략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삼성전자는 뭐 중장기적으로 그냥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이제 짧고 강하게 뭔가 에너지가 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굳이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 그게 조금 전에 이거 촬영하러 오면서 제가 택시에서 문득 든 생각입니다. 네네 뭐예요? 이게 저는 이제 그 스타게이트라는 이런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시장이 전방 시장이 막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물론 삼성전자가 뭐 기술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이제 기회를 잡을 시간이 오겠지만 그때 먹을 파이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기술을 쟁겨놓고 후발 투자가 올라오면 예전에 이제 삼성이 하던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지금 오히려 지금 SK 하이닉스는 여유를 부리잖아요. 뭐 HBM4 같은 경우는 삼성은 1C DRAM을 쓰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이닉스는 1B를 그냥 기존에 써서 오히려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C 올라오면 나도 바로 1C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이면 삼성전자가 과연 막상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다고 하고 한들 시장이 녹록한 상황일까? 특히나 AI라는 거는 속도전, 철저한 속도전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사이클인데 그런 거 보면 그냥 삼성전자 비중은 그냥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낫다. 이렇게 오히려 더 지난달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렇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생각이 컨빅션이.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아웃퍼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다른 이제 그 다양한 걸 하는데 이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렇죠. 다른 걸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게 워낙 이쪽 미국에서 왁자지 걸 막 트럼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관심이 좀 너무 없는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삼성의 현실이에요.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외에도 뭐 스마트폰이 사실 적지 않은 매출을 하죠. 연간으로 뭐 많을 때는 100조 가까이 매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혀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별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만약에 진짜 삼성이 엔비디아의 그냥 서버 렉 수주를 받았다. 오히려 이게 더 주가로는 더 탄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AI 쪽으로 뭔가 삼성이 먹고 그러니까 뭘 뭔가를 지금 하지 않으면 할 만한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뭐 그래도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게 파운드리 쪽이고요. 뭐 파운드리도 지금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멘텀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의 경쟁력 회복, HBM의 뭔가 돌파구는 제가 보기에는 올 상반기에는 어렵습니다. HBM, 메모리 이쪽보다는 파운드리를 좀 봐야 된다. 네. 그 얘기는 사실 메모리 쪽에서 나와주면 좋을 텐데 이게 파운드리에서라도 그런 게 이제 사실 소부장에서도 좀 이제 반영이 좀 되고 하는데 그런 작은 흐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이닉스에 좀 집중하시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럼 미국 주식에 대한 혹시 뷰는 좀 바뀌신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시작되면 좀 이제 조심하자라는 이제 주의였고 약간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이제 버퍼를 가져가자라는 주의였는데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적어도 1분기 안에는 크게 뭔가 뭐 트럼프의 말폭탄이 나온다고 한들 시장에 뭔가 흐름이 확 망가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테크주 그리고 그동안 뭐 테크들이 AI 테크들은 좋았는데 반도체 섹터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쵸, 지수는 그쵸. 별로 안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반도체 특히나 미국 테크에서 반도체를 좀 볼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필반 지수를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아 끄는 요인이 인텔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인텔이 지금 인수설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뒷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론한테도 뭔가 좀 넘기려고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굉장히 뭐 분위기.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우리 너무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죠, 하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굉장히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네. 흥분되는 상황인데, 네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네. 트럼프가 된 이후로 돈이 미국으로 쏟아 들어져 오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가 거기서도 M&A도 되고 막 지금 엄청 활발한 거래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게 결국 낙수 효과로 계속해서 떨어질 거고 반도체도 뭐 더 맞습니다.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을 인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미국 반도체 시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인텔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인텔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게 결국 그쵸. 첨단 제조업을 가져오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팹이 있는 회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팹이 있는 회사가 2개밖에 없어요. 산단공정 쪽에서 보면 인텔하고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메모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인텔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은 돈만 투입해주면 결국 현상 유지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죠. 인텔은. 그러면 이제 결국 뭔가 똘똘한 업체에다가 인수를 시켜서 주의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시너지를 뭐 주는 게 제일 좋은데 퀄컴은 지금 뭐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제가 보면 퀄컴은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일론이 뭐 저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뭐 다 사. 근데 뭐 엑스도 사고. 그렇죠. 얼마 전에 틱톡도 산다고 그러고. 그냥 좀 뭐 다 몰아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인텔을 산다고 했을 때, 혹은 뭐 뭘로 살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론이 인텔을 잘 해체를 할 것 같아요. 해체를 한다. 네,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잘 전문가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잘 뽑아내고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잘 이렇게 발라내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테슬라도 칩 설계 기술이나 그리고 이제 뭐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맞는 거 그리고 인텔이 정말 좋은 IP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쵸. 네, 왜냐면 이게 반도체 역사하고 같이 하는 회사예요. 고등모가 창업한 회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이제 좋은 IP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잘 모르는 상황이 많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노키아하고 모토로라가 거의 이제 망하고 나서 거기 특허 사와가지고 그 특허 괴물들 때문에 정말
전 세계 정보통신 기업들이 머리가 아팠거든요. 아. 생각보다 좋은 특허들이 많은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인텔- 안에 보니까 네. 그 집안은 망했는데 안에 네. 이제 금고 들어가 보니까 돈이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이걸 이제 정작 이제 얘들 주인들이 이게 몰랐던 돈을 거지. 몰랐던 활용 가치를 거. 몰랐던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그 또 일론이 그런 거는 또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요. 잘 캐치하니까. 참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그 트럼프의 취임식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테크 수장들을 쫙 앞에 앉혀놓고 그 뒷자리를 장관으로 자리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크 회사들 와가지고 정부도 바꿔버리고 야 인텔도 바꿔라 막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네. 일론한테 야 효율성 추구하고 이거 네가 잘하니까 그냥 네가 다 해버려라 막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만큼 뭐 미국이 절박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또 일론은 그거 통으로 삼키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잘 영양가 있는 것만 잘 이렇게. 근데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2부에서는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되고 나서 야 이게 지금 뭐 며칠 안 됐는데 한 몇 년 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 좀 어떻게 보셔서 특히나 이번에 이제 스타게이트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트럼프 오면 우리가 이제 안 좋은 것만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뭐 행정명령으로 관세 때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긴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 방 두들겨 맞을 거 생각하고 힘을 꽉 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굉장히 좋은 선물 보따리를 갖다 주는 거죠. 이제 테크 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지금 스타게이트라는 게 뭐 정말 초유의 인프라 투자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구나. 네. 뭔가 1기 때 뭔가 혼란스럽고, 네. 막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막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뭔가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가는구나. 그래도 이 사람이 뭐 우리가 그동안 트럼프 그러면 너무 막 우스꽝스럽고 뭐 그러니까요. 이상한 사진 보면서 맞아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막 그냥 조롱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 그 AI 인프라 쪽에 지금 투자하는 거는 사실 지금 재정을 헐어서 써야 되는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I를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네. 미국조차도 오히려 지금 고삐를 더 주마가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목표를 명확하게 했잖아요. AGI 개발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GI는 결국 샘 올트먼이 얼마 전에 자기의 블로그에서 Reflections라는 이제 그 글을 통해서 AGI에 대한 길을 알았다. 방법을 알았다. 그걸 이제 뭔가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얘기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때처럼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7조 달러 펀딩은 안 되지만 그래도 5천억 달러 정도의 뭔가 마중물이면 뭐 사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니까 맞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AGI로 가는 전 세계에서 AGI로 가장 먼저 가는 국가가 미국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이제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나오는 빅브라더는 미국이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 테크에 더 열심히 투자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챗GPT랑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뭐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시를 한 추천해 줄래 그랬더니 한 3개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와 이거 나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시가 HTS 아카데미의 비전에도 잘 어울리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옛날에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냐고. HTS 아카데미 뭐 어떻게 그런 고민을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봤는데 틀렸나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돋는 거죠. 뭐 얘가 지금 나에 대해서 뭐 기억을 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과거에도 짧은 시간은 기억했지만 옛날에 물어봤던 거 그런 것까지 꺼내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점점 얘가 좀 이상하네. 그래서 뭐 허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먼트를 저 좀 약간 느끼긴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샘 알트만은 어디까지 봤을까? 이게 이제 약간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고 지금 이런 돈을 끌어오는 걸까? 그러니까 결국은 샘 알트만 입장에서도 손정희한테 가서도 트럼프한테 가서도 뭐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뭐라고 했을까 생각이 들어보면 뭔가 소름 돋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 내용에서 제일 주목한 게 우리는 뭐 오픈 AI가 뭐 이 AI 혁명을 연 훌륭한 회사긴 하지만 맞아요. 미국에는 빅테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빅테크들이.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의 운영 책임이 오픈 AI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재정 책임은 소프트뱅크고 운영 책임이 오픈 AI라고 명확하게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가 엔비디아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오라클도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머리야. 라고 확실히 그러니까 이야기 오픈 좀 해줘. AI만을 위한 네.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프로젝트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뭔가 이제 팀 아메리카를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오픈 AI라는 회사가 AGI로 가는 길을 알았으니 니네들이 힘을 한번 모아봐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가 뭐 구심점이 돼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어디에 수혜가 올까요? 이 프로젝트의 규모나 이런 건 알겠는데 물론 이게 5천억 달러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이것도 잘 보면은 4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니까 딱 5천억 달러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야, 쟤네 돈 없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수혜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보통 이런 거 정권 초에 이야기하면 그냥 괜히 막 큰 그림만 그려놓고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우리 사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바로 1,00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5천억 일단은 당장 1,000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연 단위로 1,000억씩 해서 이제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펀딩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주요 그 펀드 중에 아랍에미리트 쪽에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아하. MGX라는 이제 아마 투자 회사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중동 자본도 그 샘 알트먼이 그때 7조 달러 펀딩할 때 중동 쪽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착수하고 이런 느낌 아니에요. 뭔가 미리 많이 쿠킹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돈을 조달할 때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미 많이 좀 준비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결국은 수혜를 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기술을 지금 제공하는 회사는 엔비디아하고 암하고 그리고 퀄컴하고 뭐 오라클 뭐 이런 회사들 이제 다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뭐 그거는 이제 진짜 표면적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결국 또 기술의 독점을 쥐고 있는 회사들, 뭔가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회사는 결국 봐야 되는데 그게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ASIC이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ASIC 쪽은 결국 브로드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는 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네, TSMC입니다. TSMC하고. 네, TSMC가 가뜩이나 지금 팩 가득 찼는데 이거 스타게이트 해달라고 더 추가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뭐 미국 정부도 뭔가 부탁하거나 압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또 TSMC가 중요한 카드로 쓸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카드로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중요한 카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뭐 이런 쪽이 결국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보통 이제 이런 혁명이 일어나면 인프라 사이클이 보통 2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번 AI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케일의 법칙,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이게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이게 스케일링 로우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인프라라는 게 투자하면 뭔가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팅을 더 해도 더 좋아지진 않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이제 사전 학습 모델에만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O1, O3라는 이제 그 추론 전용 모델에 나오면서 여기도 또 고도화된 추론이 필요하다라는 컨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또 새로운 스케일링 로우가 또 경쟁이 펼쳐지는 거고. 그렇죠. 네. 게다가 또 이번에 엔비디아가 와가지고 야, 안 끝났다. 그렇죠. 아직, 야, 멀티모달이 필요하다. 야, 저는 그 말이 딱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드렸는데 아니 저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야, 랭귀지로 배운 애랑 밖에 나가서 데이터 보는 애랑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겠니? 그렇죠. 이런 생각해 보면 학습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책을 다 봤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멀티모달이라는 데이터가 결국 이게 굉장히 사생활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저는 그래서 그 프라이빗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플이나 뭐 테슬라 같은 데 가서 좀 읍소를 할 줄 알았어요. AI. 그렇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합성으로 만들면 돼. 그렇지. 이게 합성 데이터라는 컨셉이 정말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저는 결국 이 그 어떤 B2C 쪽에서 소비자 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 그 자기 고객 그 보안이잖아요. 프라이빗한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뭐 덩어리로 사오면서 뭔가 이걸 비식별 뭐 그 비정형 데이터로 가져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냥 만들면 돼. 가상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테슬라하고 그 엔비디아하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AI를 학습시키는 그 방법 자체가 다른 건데. 네, 그렇죠. 테슬라는 그냥 직접 뛰어 들어가 가지고 경험해 보는 거고 엔비디아는 가상 환경에서 일단 먼저 다 해보고 나간다는 건데 이게 누가 더 좋은 건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 건데 진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둘 다 막 앞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컴퓨팅 파워 겁나게 써야 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컴퓨팅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그 네. 둘이 싸우는 거 누가 이기나 그건 뭐 결론은 뭐 중요하지 전문가 않고, 들어가고 네. 어쨌든 싸운다는 거니까. 누가 이기든 컴퓨팅 파워랑 빅데이터는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1부가 끝났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2부가 시작되고 네. 바로 3부가 시작되고 그렇죠. 막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인프라 사이클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이게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은 종목들 아까 얘기해 주셨던 엔비디아 그리고 암, 퀄컴, 오라클, 브로드컴, TSMC, 하이닉스 뭐 전부 다 좋아지는 공통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뭐 저는 그렇게 혹시 뭐 특별히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오히려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ETF로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보면 뭐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ETF 중에 AI 쪽에 뭔가 인덱스가 강화된 그게 ASX인가 뭐 네. 이런 지수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아하.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AI에 집중해서 네. 투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오픈 AI를 중심으로 이번에 스타게이트가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일단 약간 좀 표정이 좀 갑자기 쎄하게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네네. 이거 발표되기 전날까지만 해도, 이게 승리의 맛입니까?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 났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거 뭐냐? 네. 쟤네 돈도 없는 것 같은 거, 쟤 사기꾼이다.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원래 일론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일론은 아직까지 자기가 AGI로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샘 얼트먼한테 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일론이 뭔가 그 방법을 안다 그러면 이제 일론한테 손을 들어줬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 방법을 안다라는 사람이 샘 얼트먼이기 때문에 아하. 이쪽으로 아마 좀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샘 얼트먼이 어떻게 설득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한테. 뭘 말했을까? 그러니까 어떤 네.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겠죠. 보여줬다고 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같은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샘 알트만이 그 전에 그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을 때 샘 알트만이 한 말이 진짜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했던 게 거국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형님 저기 지금 그렇죠. 아니 물론 지금 저 자리가 어딥니까? 지금 도지 수장인데 지금 거국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에 누가 유익인지 보십시오. 맞아요. 형님보다 제가 나가는 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엄청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관종인데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뭔가 좀 넘어가는 느낌도 들고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첨단 테크 산업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그리는 거는 당연히 일론일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테슬라가 별로 존재감이 없다는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만 뭐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일론이 자기 중심으로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뭔가 또 키워서 판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일론도 테슬라를 통해서 뭐 도지를 통해서 뭔가 행정부에 계속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성공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규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그렇죠. 게 우선순위여서 그쪽에 이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저러다가 일론이랑 이제 트럼프랑 싸우고 그러면은 이건 뭐 말짱 꽝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단물이 빠질 때까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단물이 빠지려면 적어도 2년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투자 스케줄로 보면 1년 6개월은 있는 거예요. 미국의 투자 스케줄로 보면. 물론 그 사이에 수많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뭐 그 미국의 어떤 의회 선거 뭐 그 전까지 지금처럼 중간 선거 뭐 공화당이 지금처럼 뭐 어떤 레드 웨이브인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 낮다. 그리고 일론 입장에서도 자기가 천문학적인 배팅을 했으면 뭔가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싸우면 일론이 뽑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일론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 다혈질적이고 막 이렇게 즉흥적이고 이럴 것 같지만요. 중국이 그렇게 뭔가 그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모멸감을 줄 때도 참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해관계에 걸려 있으면 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무서운 사람인데 아까 이제 2년을 얘기하셨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화성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화성에다가 그 성조기 얘기할 때 너무 웃겼던 게 그 인터뷰할 때
성조기를 그냥 꽝꽝 찍으러 가자고 막 이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인류가 이 다행성 종족이 돼야 된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 때문에 트럼프랑 싸우고 삐져가지고 안 해 이렇게 그럼요. 하지는 않을 거다. 그 사람 일론의 평생의 꿈이 그 화성을 테라포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처럼 화성을 지구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을 이주시키는 게 자기 평생 꿈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거 잠시 자존심 상한다고 삐치고 이러지 않겠죠. 네. 어쨌든 샘 알트만으로서는 좋은 기회를 잡은 거고 이걸 네.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투자를 받은 그런 회사고 영리법인은 아니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참 미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이번에 MS가 참여는 하거든요. 네. 근데 돈은 안 태워요. 아. 네, 보통 MS가 이런 거면 기본적으로 돈을 태울 텐데 그리고 주도권을 뭔가 막 틀어지려고 할 텐데 그쵸. 굉장히 약간 발을 빼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그 무스타파 술레이만 인수 이후 그 영입 이후로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는데 MS하고 이제 오픈 AI가 워낙 뭐 그전에는 한 회사처럼 움직이다가 이제 코파일럿 자체 기술 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강화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은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답변이 다르게 나오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오픈 AI의 직원들이 연봉이 훨씬 높아요. 기본적으로 뭐 300만 달러 또 300억? 뭐 하여튼 수백억 받는데 그래도 MS는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훨씬 연봉 레벨 수준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픈 AI에서 좀 약간 그 MS 엔지니어를 좀 더 아래로 보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S도 계속해서 뭔가 이제 그 오픈 AI한테 기술 뽑아먹고 계속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그 양자로 키워주려고 어렸을 네. 때부터 그냥 애지중지하고 돈 써가지고 했는데 키워놨더니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열받게 다 키워놨더니 그냥 내가 더 잘났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죠. 더 좋은 부모한테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샥샥 해가지고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MS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MS의 애저가 세계 2등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마켓쉐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 컴퓨팅 파워가 지금도 부족해요, MS가. MS가 뭐 연간으로 엔비디아 가속기를 48만 장씩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를 다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있는 그 조그만 업체들한테 그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임대해서 쓰고 있단 그 말이에요. 정도로. 네. 네. 근데 오픈 AI는 나 AGI로 가는 방법을 알았어. 클라우드 더 배분해줘.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네. 거는 다 먹고 막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제는 네가 너무 버거워. 손을 좀 그을 때가 됐구나. 너 너무 잘 크고 이런 거 알겠는데 너 사료값 되느라고 내가 파산하겠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다른 데 가서 좀 이제 먹을 거 좀 찾아보고 해라니까 이제 샘 얼트먼이 또 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온 거죠. 그게 스타게이트 같습니다. 네. 또 거기에 이제 그 소프트뱅크 손 마사요시 네, 나와가지고 마사요시가 또 이게 돈을 또 얼마나 이게 또 쏟아 부었으면 그럼요. 네. 이제 이런 거 보면 딱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네. 진짜 이런 그 스타게이트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끝이 아니지 않을까. 네. 또 이걸로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뭔가 그럼 저거 보고 있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나도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참 미국이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격변은 매번 일어날 때마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운 게 이게 팀 아메리카인데 소프트뱅크도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쾌거고 마사요시 선생의 쾌거이기도 한데 이런 프로젝트가 진짜 대규모 프로젝트가 뭔가 좀 된다면 우리 기업들도 진짜 숟가락을 얹을 수 있으면 적극 참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이제 AI가 만약에 처음 태동됐던 챗GPT가 나왔을 때 2년 전이죠. 그때 만약에 오픈 AI의 지분을 여러분이 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나 얼마나 사고 싶은데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기회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거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건데 우리 기업은 여기에서는 이름이 없다라는 게 이제 좀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3부는 국내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가 원시 D램 개발 및 양산 일정을
지연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기존에 1년 가량 양산하고 있는 원 B D램도 다시 설계한다. 이게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 뭐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젠슨왕이 젠슨 어프로브드 하고 그래 무조건 쓸 거야 나 삼성 거 막 이야기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번에 삼성이 잘할 건데 나 그리고 무조건 쓸 거야. 그런데 설계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쓸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을 못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원 B가 1년 양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원 C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말에 개발 완료하고 올 중순에 양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개발 타이밍이 올 6월까지 지연이 됐고 연내 양산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작년 10월에 개발 완료했고 지금 2월부터 양산 탄단 말이에요. 네. 이게 기술 초격차인 거죠. 마이크론은 지금 4월에 원시 개발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10월쯤에는 양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차세대 기술을 다 확보해 놨고요. 그리고 제가 뭐 좀 파악해 보니까 원시가 지금 거의 수율이 거의 70%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 샘플 수준의 웨이퍼 투입량을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0장 이상에서도 그 정도의 샘플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HBM4E도 지금은 뒤집기가 후발 업체들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결국 제일 먼저 가면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거는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SK 하이닉스하고 제일 계약 조건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업체한테는 조금씩 이제 계약 조건을 안 좋게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뽑아내는 이익을 뽑아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네. 참 이게 그 뭐 사업이라는 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게 결국 이제 돈덩어리거든요. 그렇죠. 돈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냥 받을 그릇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면은 받는 그릇이 있으면 넘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상황이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엔비디아 젠슨왕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HBM을 공급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적어도 뭐 올해는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어렵다. 네, 일단 설계라는 걸 재설계한다라는 거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년 양산하던 칩을 재설계한다라는 건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반도체에서. 특히 메모리에서. 네. 그만큼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막 그냥 어거지로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작년에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계속 어거지로 밀고 갔겠죠. 원 C D램에서 원 B D램 그러니까 원 B가 12나노 대고요. 원 C가 10나노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잘해서 그냥 바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던 거군요. 양산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 뒤집어라 그런 얘기는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해야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주 그 프리미엄 시장, 마진이 아주 좋은 시장은 사실 삼성한테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타겟팅하는 건 힘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거기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다 못 받아 먹는 거, 거기서 이제 에이식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뭐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회사들 말고 또 에이식 하는 또 미디어텍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중국도 그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좀 이제 받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이제 HBM도 그렇고. 글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하고 자존심이 뭐 너무 상하는 얘기긴 한데 현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고 아까 제가 이제 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하이닉스한테 이게 다 그릇에 다 받아차고 이게 떨어지는 거 그거 가서 이렇게 좀 주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인 건데 이게 좀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이렇게까지 될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HBM은 그렇다 치고 좀 어렵다. 그래도 파운드리는 좀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파운드리도 뭐 이제 뭐 괜찮아진다 그러면 TSMC를 이제 뭔가 뛰어넘을 방법을 알았냐 이건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TSMC 한번 이겨보려고 좀 무리수를 뒀던 거고요. 그래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3나노에서는 진짜 TSMC를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뭐 10% 중후반대에서 거의 10%가 깨지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9.3%까지 밀렸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50% 초반대던 TSMC는 65%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리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 말 인사를 그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이제 미주 영업통 출신의 한진만 사장을 내정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CTO인 남서구 사장을 이제 사장 자리로 해서 투트랙처럼 영업은 한진만 사장, 이제 기술은 남서구 사장 쪽으로 뭔가 맡기는 모양새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밸류 체인, 삼성 파운드리 밸류 체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게 뭐 지금 전방 시장의 ASIC 쪽도 수요도 워낙 좋고 파운드리 쪽에, 근데 TSMC는 팹이 부족해서 다 못 받아주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걸 받아줄 만한 데가 필요한데 지금 인텔은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조금만 잘하면 받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중국 팹리스 쪽으로 타겟팅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진만 사장이 상하이 행사 통해서 이제 그 중국 팹리스 쪽으로 많은 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팹리스들도 이제 TSMC 팹을 지금 못 구하잖아요. 미국 뭐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TSMC가 팹도 없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하고 애플 주기도 지금 오히려 브로드컴도 지금 뭐 사실 팹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을 삼성이 영업을 강화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잠재 고객이 한 3,000개가 됩니다. 팹리스가. 중국 팹리스가 한 3,0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타겟팅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팹리스 다 합쳐도 한 15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20배가 많은 시장이고, 그래서 지금 DSP라고 해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를 최근에 2개를 추가했거든요. 삼성이. 그 2개 다 중국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영업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DSP나 IP 쪽 생태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동률 올라가면 삼성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뭐 어떤 테스트 부품이라든지 웨이퍼 테스터라든지 이런 쪽은 좋아질 수 있죠. 그럼 파운드리는 중국에서 이제 의외로 이제 물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옆으로 좀 가보면, 중국에서 반도체의 그 위기, 그러니까 위협,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부각됐었잖아요. 최근에 이 부분은 좀 업데이트된 게 있나요? 기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뭐 HBM 쪽도 CXMT가 꽤 샘플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HBM2, 2E 정도는 충분히 지금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고. HBM까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DDR5 같은 경우는 이제 DDR4는 뭐 작년에 뭐 공급 폭탄을 내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DDR5도 지금 17나노 기반으로 잘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확인된다 안 된다는 여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DDR5까지는 아니겠지 설마 이런 분위기이긴 한데.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올라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이제 걱정인 거죠. 이제 바로 딱 뒤에 있는 쪽에서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YMTC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 면에서 보면 CXMT보다 YMTC가 더 위협적이에요. YMTC는 낸드 플래시를 하는 회사긴 하지만 차세대 기술을 좀 약간 퀀텀 점프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엑스태킹이라는 기술인데, 이거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낸드의 그 회로부하고 셀, 데이터 셀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입니다. 이게 이제 엑스태킹이라는 기술인데, 그거를 한 200단대 초반부터 벌써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기존 낸드 업체들도 이제 이쪽 기술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히려 중국 쪽이 오히려 그쪽은 더 이제 먼저 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최근에 뭐 낸드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12월 기준으로 보면 낸드 우리 뭐 USB나 메모리 카드에 쓰는 낸드 가격이 2.08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작년 초 4.7달러였어요. 반토막 넘게 났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감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도 아마 20%에서 30% 정도 감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랜드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막 증산하는 쪽은 또 YMTC죠. 네. 이게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장난이 아닌 게, 한쪽에서 감산을 하는데 한쪽에서 증산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치킨 게임이 안 끝났다는 얘기인 거고, 이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은 YMTC가 오히려 더 이게 주도권을 잡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안방을 내줄 수 있는 내줘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미국이 그래서 뭐 좀 이제 그 밖으로 못 나오게 잘 규제를 좀 더 강화해주면 이제 좋은 거긴 한데요. 최근 나온 이야기는 그래서 뭐 지금
미국 국방부 쪽에서 또 CXMT를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는데 네. 사실 이제 늘 많은 분들이 보시는 분도 궁금하시겠지만 아니 거기 뭐 EUB도 없고 뭐 그렇다며 근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반도체 쪽에 열심히 취재할 때 한 10년 전에 네. 그 반도체 쪽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사람들이 정말 옛날 분 말고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는 그 국내에서 풀스태커라고 할 만한 처음부터 그래도 끝까지 잘 기술을 알고 그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둘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딱 두 분 있었어요. 그 두 분이 지금 중국 회사에 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국정원 쪽에서 뭔가 조사가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일단 반도체 업계 계신 분들은 아실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두 분인데요. 그 분들이 거기 가서 아마 기술 전수하고 있겠죠. 연봉 수백억 받으면서. 네. 불편한 얘기네요. 네. 근데 사실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고태호 센터장님이 나오셨는데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인재를 빼갈 때 네. 193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년치 연봉의 9배를 3년 동안 보장해줘라.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그 가격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놀래게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면서 데려간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요. 네. 그 사실 뭐 저는 그냥 이렇게 기술 좀 일반인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그냥 설명하는 정도의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뭐 메일이 엄청 와요. 무슨 컨설팅 해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오거든요. 그게 뭐 사기꾼인지 아니면 진짜 뭐 중국 정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아마 전 세계 다 훑어 다니면서 예, 막 그런 것들 컨택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중국에서 어떻게든 인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최근에 들은 단어 중에 이제 초한전이라는 그러니까 한 게 없다. 그냥 모든 부분에서 전쟁이다.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뭐 다 빼오고 스파이즈 해서 뭐라도 해서 간첩을 하든 뭘 하든 해오고 우리가 일단 미국 이겨야 된다. 아까 말했던 이제 미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게 물밑에서 진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벌써 이렇게 반도체까지도 많이 쫓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그 맨해튼 프로젝트의 그 아인슈타인. 맞아요. 네, 그게 소련이 스파이를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 동생의 처인가? 거기를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맞아요. 네. 당시에 스파이 막 엄청 했잖아요. 그렇죠. 막 서로 막 이렇게 믿고 속이고 막 그럼요. 이러면서. 그거보다 더 하겠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 게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임이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 다시 냉전이 시작된 거다 이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AI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 스타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AI 맨해튼 프로젝트가 스타게이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런 대규모 우리가 진짜 본 적이 없는 숫자들을 내놓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뭔가 좀 발을 거쳐야 돼요. 마사요시 선생처럼.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반도체 유리구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게 삼성 전기 쪽에서 유리기판 전략이 좀 바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약간 지금 뭐 국내에서 보면 그래도 제일 뭐 잘하는 게 SKC 앱솔릭스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SK 그룹 쪽이고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하고 미팅하고 와서 팔고 왔다 그랬잖아요. 유리기판 팔고 왔다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SKC 앱솔릭스가 제일 앞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산 시점이나 이런 쪽은 제일 앞서 있는데 지금 삼성 전기가 이제 삼성 쪽에서는 이 유리기판 쪽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회사가 약간 기술 방향이 좀 달라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TGV라고 하는 거기에서 구리를 채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한쪽은 CMP가 필요하고 한쪽은 업소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요거는 밸류 체인 관점에서 보면 SKC는 처음부터 그 유리에다 구멍을 뚫는 그 레이저로 구멍을 뚫고 불산으로 녹여서 구멍을 확장하는 그게 TGV라는 공정이거든요. 스루 글라스 비아라는 공정인데 그걸 외주를 줬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히려 그쪽은 그 FNS 전자라는 비상장업체한테 맡기고 오히려 이제 그 뒤에 이제 ABF 그 스태킹 하는 쪽, 그 적층하는 쪽만 이제 집중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갔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다 내재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TGV부터 뒤에 ABF 그 스태킹 하는까지 다 직접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유리 가공업이라는 게 대기업한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리 가공업은 기본적으로 오염 산업입니다. 오염이구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리 가공하려면 케미컬 많이 써야 되죠. 그쵸. 그리고 그 어떤
씻어내면 거기 뭐 미세 유리 가루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대기업이 받는 환경 규제랑 중소기업이 받는 환경 규제가 사실 다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 하면 비용이 너무 커져요. 네. 그리고 유리라는 게 아무리 잘 가공해도 수율이 뭐 엄청 좋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원래 지금 세종사업장에서 이제 파일럿 라인 꾸려서 전부 다 하려고 하다가 TGV가 이게 도저히 삼성이 할 비즈니스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제 외주를 주려고 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나온 이야기가 캠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쪽으로 기존의 디스플레이 유리 슬리밍 쪽으로 이제 라인이 있다 보니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네. 하는 전략이 밑에 외주를 준 다음에 외주를 받는 회사에서 수혜가 네. 있을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까지 네.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간하신 시간은 또 어느 때보다도 또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정말 잘 들었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 그런 거야 하면서 이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아마 월간 아신과 함께 IT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또 기회가 되시는 분은 또 월간하신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도 계속 이제 밀접하게 IT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